예, 문경보입니다. 앉아있는 게 많이 힘드실 텐데 마음이라도 좀 평화로우시길 바라고요. 저는 한 22년간 중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몸이 좀 안 좋아서 학교를 그만두고 지금은 자그마한 연구소, 상담소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온 건 딴 거 아니고요. 22년 동안 저하고 어깨 동무하면서 같이 갔던 선생님들의 마음에 파이팅을 외쳐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교사가 되었을 때 교문을 들어서면서 느꼈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이란 건 무엇을 잘해보고자 싶은 욕망의 또 다른 모습이지요. 이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린 누군가의 스승이었고 누군가의 제자였을 것이고, 또 실제 학교 안이나 학교 바깥이나 교사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도 계시고 이 세바시를 시청하는 분들 중에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가장 두렵고 무엇을 가장 잘하고 싶으셨을까요? 저는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수업을 폼나게 잘해보는 거, 적중률 99.8% 뭐 이런. 두 번째는 아이들하고 진짜 친하게 잘 지내보는 선생, 교사, 재미나게 노는 거. 그런데요, 교사 한 20년 하다 보니까 딱 그 두 가지만 못했더군요. 예, 맨날 컴퓨터 앞에 컴퓨터를 더 이렇게 대면하고 있고요, 공문에 치여 있고요. 아이들하고 관계 때문에 아이들하고 내가 어떻게 지내야 되나 고민해야 되는데, 학교 내 같은 교사들끼리 수직적인 관계, 또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 이 때문에 고민했어야 됐고, 때로는 담임교사를 맡으면 왜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무서워요? 정말 무서웠어요. 죄송하기도 하고, 그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담임의 입장에선 참 힘들었던 적들. 한 10년 지났나요? 몸이 너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화가 나는 건 다 힘든 거 좋은데 아이들하고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이 아이들은 자꾸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있고 챙겨주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모교의 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은사님 선생님께, 할아버지죠, 정년퇴임 앞둔 분에게 여쭤봤어요. 선생님, 저 너무 외롭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선생님이 나 선생님 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저 이러려고 안 왔는데.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문경보 선생님, 이제 교사의 길을 걸어가시기 시작하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발을 동동동 구를 때, 그게 교사의 시작이고 교사의 끝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내 제자가 이렇게 커져서 고마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교사가 외롭고 힘든 거 아닙니다. 저희끼리 솔직히 얘기하지만, 아무도 이거 안 보니까요,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하지만 편하게 교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힘들게 교사하세요. 힘드니까 교사입니다. 지금 아이들 때문에, 사회적 비난 때문에, 학부모 때문에, 집안 내 개인 가정 문제 때문에 학교 교사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힘들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선생님들, 당신들은 이 나라의 진정한 교사이십니다. 박수 좀 같이 보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22년 선생하다 보니까 심장에 타격이 왔어요. 제가 심근경색이라는 게 걸려서 간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외로움이 뭘까?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담과 심리를 공부를 좀 했습니다. 대학원을 다시 가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뱃속에 태아죠. 초음파 검사에서 찍은 사진들 우리 보면 참 즐겁지요. 기억나시죠? 뱃속에 있을 때 그 편안했던 시절들. 우리 그때 좋았어요. 탯줄만 잘 되면 음식 쫙 들어오고요, 양수 위에 둥둥 떠다니다가 내 다리가 잘 컸나 하고 발 한번 쭉 뻗어주면 볼록볼록 배가 나와서 온 집안 식구가, 요즘은 엄마를 때린다고 야단치는데 배 안에서 때릴 수 있었어요, 우리요. 근데 뱃속에서는 그렇게 편안했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그건 기억나시나요? 10달쯤 지나니까 엄마가 방 빼 그러고 우린 세상에 나왔어요. 그죠?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밀어내셨어요, 어른들하고 협조해서 막. 그런데요, 아가가 엄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올 때요,
느끼는 통증은 산모가 느끼는 통증과 일치한다는 거 아시나요? 그 조그만 아이가 온몸이 부서지는 아픔을 겪고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보세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픈 상태였어요. 그 길이. 근데 세상과 만났어요. 낯선 것과 처음 그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어른들이 뭘 해요? 탯줄을, 그렇죠. 우리나라는 또 한 대 때려주지요. 탯줄을 자르죠. 탯줄은 뭐냐면 엄마와 나, 즉 외부 세계와 나를 연결시켜주는 영양 공급원이에요. 탯줄에 잘리는 순간 아이는 본능적으로 나는 이제 굶어 죽었구나. 나를 구원해 줄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나는 혼자구나 하는 외로움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느끼는 외로움, 그리고 인간이 근원적으로 느끼는 외로움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태아가 처음 만난 세상은, 엄마 몸속에서 빠져나와서 연결됐던 탯줄이 잘린 세상은 그렇게 불안하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게 분리불안이죠. 어떤 대상과 떨어져서 생기는 불유쾌한 감정. 그런데요, 엄마라는 어떤 존재가 안아줘요. 아이를 양육자라고 그러죠. 안아줍니다. 그리고 속삭여줍니다. 미소를 줍니다. 심장의 박동소리를 들려줍니다. 아이는요, 그때의 그 황홀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의 숨결, 엄마의 소리, 어머니가 주시는 모유든 우유가 됐던 어떤 먹을거리 절대 못 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죽음의 땅에서 삶의 보금자리로 옮겨온 첫 경험이기 때문이죠. 그 엄마의 사랑을 죽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다시 엄마 품을 떠나야 되잖아요. 사람은 전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제 엄마를 벗어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 죽음의 땅으로 누가 가겠습니까? 절대 엄마한테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죠. 어떻게든 엄마를 붙잡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엄마가 시키는 거 그대로 잘 따라합니다. 엄마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야 엄마가 나를 안 버릴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두 번째는 엄마 말, 아빠 말을 무조건 안 듣습니다. 속을 바락바락 썩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날 끝없이 신경 쓰게 만듭니다. 어느 게 편할까요? 아시죠? 뒤에가 편해요. 어릴 때는 맞춰드릴 수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도 수학에 100점이 나오진 않는다고요. 중1까지는 나오고 영재학교도 갈 수 있는데 중2 되면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부모님의 간섭을 계속 유도합니다. 관심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편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비행이나 잘못된 행동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그럴 때는 엄마 아빠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알아주셔야 되죠. 행동하는 친구들은 괜찮다니까요. 마음 약한 친구들은 아파버려요. 상담소로 전화가 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사춘기냐고. 사춘기인가요? 아닌가요? 학원 가려고 안 간다고 막 운대요.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사춘기죠. 왜냐하면 엄마는 아이를 갖다 잘 교육시켜서 이 다음에 행복하게 살려고 학원을 보내셨는데 아직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에게는 어떤 걸로 그 인식이 되냐면 엄마가 날 버리려 하는구나. 날 저 세상으로 보내고 혼자 살려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 간다고 막 떼쓰고 아파버리고 하는 거죠. 학원 선생님 괜히 막 욕먹이고 학교 담임선생님이 자기만 미워한다고 뻥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분리불안이죠. 그런데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어른들도 분리불안을 겪고 있다는 거.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우리 아이는 내가 다 돌봐줘야 된다는, 즉 이 아이하고 헤어지는 순간 뭔가 허전하고 불안해서 아이를 꼭 껴안고 있는 어른들이 많다는 사실. 심리학 용어로 구세주 신드롬, 메시아 컴플렉스라고도 그래요. 자기가 구원자 구세주가 돼야 돼요. 자,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같은 게 인생이에요. 때로는. 그런데 총알이 빗발칠 때요, 아이가 총 맞을까 봐 선생님이 됐건 어른이 됐건 부모님이 됐건 아이를 확 껴안습니다. 온몸을 다해서 아이를 껴안고 총알을 맞지 않도록 버팁니다. 아이는 질식해 죽습니다. 아시나요? 그때 부모는 온몸을, 교사는 온 힘을 다해서 쫙 펼쳐서 아이에게 저 언덕 너머로 빨리 달려가라고 명령하고 소리 질러야 됩니다. 그리고 등에 날라오는 총알들을 받아내야죠. 아이를 위해서는 아프다고 할 수도 있고요. 나 아프니까 빨리 가. 난 괜찮으니까 빨리 가 하고 웃을 수도 있고요. 아이를 위해서. 그게 교사죠. 그게 부모죠. 그게 어른이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수에는 물이 많지만 마실 물이 없어요. 나는 사랑을 넘치게 줄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해줘야죠. 네가 언덕 너머로 가도 나는 언제나 내 옆에 있을 거야. 이 자리에 있을 거야. 너 돌아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어 하고 본인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퀴즈 문제 하나 낼까요? 완벽한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야 되죠? 아닌가요? 효자, 효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 아빠가 불쌍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식들 효자, 효녀 만들지 마시고요. 완벽한 어른 되려고도 하지 말아주십시오. 적당히 좋은 어른, 적당히 좋은 아들, 딸, 적당히 좋은 부모가 돼야 서로 행복한 거죠. 그러나 네가 보기에 부족하고 싫어도 나는 너 포기는 안 해. 네 옆엔 서 있을 거야. 힘들 땐 와. 나 이것저것 안 따져. 네가 공부를 못해서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 예뻐하는 것도 아니야. 너니까 예뻐하고 너니까 미워할 수 있는 거니까 배고플 때는 언제든지 와. 밥 한 끼 줄게. 이게 부모죠. 그게 분리불안을 없애는 방법이죠. 방어기제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 야단 맞다가 한 5분쯤 지났어요. 5분쯤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어머니 목소리는 안 들리고 장판지 무늬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벽지 무늬. 그걸 방어 기제를 사용했다 그래요. 두렵고 불편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취하는 행동.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 행동은요, 그 행동을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행동을 선택한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걸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주로 쓰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신체화입니다. 마음이 아프니까 몸이 아픈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험 볼 때마다 눈이 아프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하는 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 가기 싫다고 하는 애, 다리 부러지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요,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픈 거에서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시험 스트레스인가 봅니다. 뭐 이 정도 말씀하세요. 그 아이는 지금 마음이 아픈 거기 때문에 그 아이의 몸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유독히 학교나 또는 집안에서 잔병 치레를 많이 하는 청소년이 있는데 병원에 가면 이상한 것이 없다면 그냥 아프게 놔두십시오. 걔는 지금 이겨내려고 신체화로 표현하는 겁니다. 나 좀 쉬고 싶어요. 쉬라고 명령도 하지 마십시오. 지가 알아서 쉬게. 쉬지 말라고 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명령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않게 죽습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그러나 집에서 부모님들은 그 아이가 아픈 건 아픈 거고, 아플 때 엄마 나 책 좀 읽어줘, 응? 엄마 문 좀 닫아줘, 이렇게 얘기할 때 책 좀 읽어줘 그러면 너는 참 책 읽는 거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하고 잘하는 것, 그리고 문 좀 닫아줘 하면 너 조용한 걸 진짜 좋아해, 요즘에 같지 않은 것 같아 하고 좀 과잉, 오버해서 아이의 장점을 칭찬해 주십시오. 다른 걸. 학교에서 자꾸 아파서 결석을 하는 애가 있으면 아픈 것에 대해서 너무 위로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학교에 왔을 때 야, 너 저 세 번째 유리창이 네 담당인데 저 더러워졌다, 야, 저 유리창이 너 기다리고 있었나 봐 하고 그 아이가 학교 와서 할 수 있는 것들, 즉 아픈 것보다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장점을 만져주면 이 친구는 신체화가 조금씩 없어지죠. 그리고 선생님이시라면 한 학기나 한 학년이 끝날 때 그 친구를 껴안아 주십시오. 반드시 안아주십시오. 집채만큼 산만큼 큰 고등학교 남학생이라도 자그마한 여선생님이시라도 그 친구 껴안아 주십시오. 신체화를 자꾸 몸이 자꾸 아팠던 친구라면. 그리고 이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미안하다고. 너를 좀 챙겨주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아무것도 해줄 게 없었네. 아픈 너 보고 미안해 하고 안아주십시오. 그게 그 아이의 신체화를 없애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중요한 건 매뉴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랬지? 미안해. 영혼 없는 대사는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냥 진심이 우러나오시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행동하라는 게 있습니다. 행동하는 안에 두려움이 막 쌓였을 때 거칠게 행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행동하를 하는 모든 아이들은 지금 두려운 게 무지 많은 아이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질문해 주십시오. 너 지금 뭐가 무섭니? 뭐가 무섭니? 그럼 그 아이는 대답을 못합니다. 집에 와 생각해 봤으면 고맙겠다. 그 순간 행동하는 사라지고요.
잦아들기도 하고요. 더 큰 거 말씀드릴게요. 행동화가 일단 벌어지고 난 다음에 매뉴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전에 행동화가 나타나기 이전에 다독거림이 필요하죠. 그래서 운동도 하고 드럼도 두들기고 난타도 쳐대고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탁탁탁 소리 나는 운동 좋습니다. 타악기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행동화를 좀 이렇게 만져주는,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인생은 말입니다, 조각 퍼즐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100개의 조각이 있다면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요, 우리 아이들 아직 10개, 15개, 아직 몇 개 안 됐습니다. 많아봐야 20개겠죠? 청소년이라면 20개의 조각 퍼즐을 조각을 놨는데 그것이 나머지 80개를 결정짓는다고 아무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껏해야 60몇 개겠죠. 많이 놔봤자 아직 40개 남았습니다. 마지막 조각이 놓일 때까지 누구도 그의 인생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100개의 조각 퍼즐이 다 놓여지면 하나의 그림이라고 서로 인정하는 게 됩니다. 100개의 조각 퍼즐 놓여지면. 인생을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괜히 못된 마음 먹고 쓸데없는 행동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나는 아직 15개의 조각밖에 안 놓아진 사람이야, 난 15살이야, 이렇게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면서, 학생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나 교사는 많이 힘이 들지요. 근데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아이의 힘겨운 그것은 나를 성장시켜주는 일입니다.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식은 같이 성장합니다. 클 때는 성장통이란 걸 겪죠. 무릎도 아프고 가슴도 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날 성장하게 해주는 겁니다. 즉, 나의 미래는 아이들 덕분에 설레는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어른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야, 이 다음에 우리 무엇이 될까? 어쩌면 인생에서 삶을 다 하시고 저 하늘 꽃자리로 떠나는 날, 인생 소풍 끝내는 날, 그날마저도 이 다음에 나는 뭐가 돼 있을까 하고 눈을 감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다음에 우리 무엇이 될까? 라는 어떤 설레임, 지나온 과거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새로 만날 미래에게 설레임을 주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교사, 삶을 사는 선생님, 삶을 사는 어른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 교사를 보고 그대로 흉내내려고 할 것입니다. 길을 잃어도 꿈은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꿈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서 꿈이 시작되고 다시 길이 만들어지니까요.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선생님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